자, 오늘은 그 교과서 73조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73조. 결과적으로는 질량과 에너지가 같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 질량과 에너지가 같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그 유도가 됩니다, 식이. 그걸 알려면 상대론적 역학과 미분 적분 개념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생략하고 결과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요, 그 특수상대론적 효과 일단 날려면 그 물체의 속력이 빛의 속력과 비견해서 빛의 속력과 비슷할 정도로 비슷하곤 하는 빛의 속도의 한 뭐 최소 1~2% 정도는 되어야지 뭔가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물체의 속력이 매우 빠른 경우에는 물체의 속력이 빨라질수록 관성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관성은 뉴턴의 역학할 때 배웠었지.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죠. 그 관성이 뉴턴 역학에서는 뭐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서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 질량의 크기에 비례했고 질량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속도가 빨라지면 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속도가 빨라질수록 관성이 커지고요. 이 관성이 커진다라는 것은 물체의 질량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속도가 빨라지면 질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표현도 그냥 여러분 맞는 표현으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체 고유의 양인 질량이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속력이 빨라지다 보면 운동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에너지하고 질량이 결국에 같은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운동 에너지가 이제 관성의 효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도가 빨라지면 관성이 커지고 마치 질량이 커지는 것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제 질량의 그 관성의 크기를 질량이라고 생각을 하면 질량이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면 질량이 커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좀 에너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질량이 곧 에너지이므로 운동 에너지에 의한 관성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관측자와 관찰했을 때 정지에 있는 물체의 질량을 정지 질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지 질량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질량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교과서에서는 정지 질량을 M으로 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비교해서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 상대론적 질량을 M'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는 뭐 따로 표기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책은 정지 질량을 M0 그리고 상대론적 질량,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을 M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헷갈리니까 우리 교과서 표기 방법을 따라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지 질량을 M으로 표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물체의 상대론적 질량을 M'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M과 M'을 비교해 보면 정지 질량보다 상대론적 질량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효과는 미미합니다. 요게 이제 정확한 그 관계 식이거든요. 물론 여러분은 이제 요 식은 해마에서만 잠깐 다루었다가 쫓아내면 됩니다. 장기 기억으로 갈 필요가 없다. 근데 이 식을 한번 살펴보면 이 속도라는 게요, 우리가 흔히 보는 속도가 우사인 볼트라 해도 1초에 10m 가거든요. 1초에 10m 정도 가고, 근데 빛은 1초에 3억 미터를 갑니다.
돈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10원하고 3억 원이야. 거의 일반적으로는 0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이나 정지 질량이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때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광속의 10%, 20%, 60% 이렇게 되면 차이가 나게 되죠. 여기 분모가 1보다 작으니까 요 값이 1보다 큰 값이 되어서 움직이는 물체의 상대론적 질량이 정지한 물체의 정지 질량보다 크게 됩니다. 그리고 요 정지한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정지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아까 운동 에너지가 질량이 가지는 특성이 어떤 관성으로 나타났잖아요. 그 말은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질량도 에너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 질량도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질량 m 인 물체가 모두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에너지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 물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흔히 알고 있는, 본 적이 있는 물리에서 가장 유명한 두 개의 식 중에 하나죠. 보통 F = ma하고 E는 mc 제곱은 거의 상식 수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 대략적인 의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결국 에너지하고 질량이 같고 서로 상호 전환 가능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조금만 질량이 에너지로 다 바뀌어도 굉장히 큰 값입니다. 이 C가 3억이라고 했죠. 3 곱하기 10의 8승이거든요. 제곱하면은 9 곱하기 10의 16승이 돼요. 그럼 10의 4승이 만, 10의 8승이 억, 10의 12승이 조, 10의 16승이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경이에요. 구경. 그러니까 조금만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어도 막대한 에너지가 되죠. 그게 핵 에너지가 됩니다. 핵 에너지. 여러분은 잘 들어보지 않았겠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집중력 향상 합습기 그 이름이 MC 스퀘어였어요. MC 스퀘어. 요게 MC 스퀘어잖아. MC 스퀘어.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 회사에서. 그 집중력 향상기 들어본 적 없나? 그게 이어폰으로 끼고 들으면 뚜뚜뚜뚜뚜뚜뚜 이런 소리 나거든요. 그 독서실에 간혹 있는 경우 있는데, 그거 하면은 뭐 일단 뇌파가 뭐 이렇게 안정돼가지고 집중력이 향상되고 수면 모드로 들으면은 또 잠을 깊게 잘 수 있고 뭐 그런 거 있거든요. 그 수면 모드는 굳이 그거 살 필요 없이 그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수면 모드 갈 수 있거든요. 예전에 이 MC 스퀘어가 한 30만 원 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 가치로 따지면 50만 원 넘을 것 같은데 비싸가지고 저는 그 서점에 가니까 그 뚜뚜뚜뚜뚜뚜 하는 소리 똑같이 나는 테이프 있더라고. 5,000원에 팔더라고. 그거 사가지고 이렇게 들어봤는데 일단 저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요새는 그 인터넷 검색하면 그 음원을 다운받을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래갖고 그냥 파일에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내 생각에 플라시보 효과가 있을지도 몰라. 그거는 왠지 집중이 요새 백색 소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집중 잘 된다 그러잖아.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원리인 것 같아. 갑자기 기억이 난 건 아니고 사실 다 대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질량 m 인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가 되겠고요. 요 참고 표시는 역시 여러분이 그 해마 상태에서만 다루는 되는 내용이 되겠는데 움직이는 물체의 에너지는요. 어찌 보면 되게 직관적이죠. 역시 MC 제곱인데 그 M은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이 들어가면 됩니다. 요거의 의미는 정지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게 돼요. 결국에 움직이는 물체의 총 에너지는 정지했을 때 그 정지 에너지 있죠. 거기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는 이것도 역시 그 해마 상태로 들으면 되겠는데요.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2K 이제 집에 갔다 보니까 쇼미더머니 탈락했더만 8강인가요? 오케이. 쌤 보세요. 아 그 지금은 이제 좀 약간 흥미가 떨어져서 안 봐. 팔고 재밌어요. 뭔가 그래 조금 유자 괜찮았었는데 잘했지. 유자가 뭐였지? 그 모기 부르네죠. 목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특수 상대론에서 운동 에너지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 에너지랑 좀 다릅니다. 식이 다른데 이게 속력이 매우 느린 경우에는 속력이 매우 느릴 필요도 없고 광속에 비해서는 느린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인 2분의 1 mv 제곱이 됩니다. 그걸 한번 그냥 보여주도록 할게요. 왜 굳이 이런 걸 보여주느냐? 사실 오늘 수업할 내용이 별로 많지 않아서 시간을 끌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뭐 알면 좋잖아 뭐. 근데 여러분 그 이항정리 배웠다는 애도 있고 안 배웠다는 애도 있는데 진실이 뭐야? 이항정리 배웠어 안 배웠어? 됐어요. 배웠어요. 그거 배워서 열심히 문제 풀다 보면 사실 요런 내용이 있거든요. 본 애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X. 제곱. 뭐 누가 x가 더 편하니까 x로 얘기할까? 1 플러스 x의 n승을 해보면요. 만약에 x가 1보다 매우 작은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걸 근사시킬 수 있는데 그 요거 이제 쭉 펼치면 그 x의 0승, x의 1승, x의 2승, x의 3승 이런 항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 중에서 x가 1보다 매우 작으면 x의 제곱부터는 무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곱, 세제곱, 네제곱 할수록 점점 0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딱 x의 1승인 그 항까지만 남겨두면 요게 식이 이렇게 됩니다. 요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항 정리를 많이 안다면은 요게 이렇게 되는지를 아마 알 건데 요거 좀 가끔 쓰일 때가 있거든요. 근사식을 만들 때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할 거예요. 요거를. 그럼 자, 아까 제가 해마 상태에서 그 끝내라고 했던 요 식 있죠? 요 식을 잠깐 이용할 건데 아직은 가지 않았겠죠? 요 식을 이용해서 m 다시 대신에 오른쪽 방을 여기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식이 이렇게 됩니다. 가로로 한번 해볼까요? 가로에 루트 1 마이너스 3억 원의 제곱분의 10원의 제곱 c제곱분의 v의 제곱분의 1에 빼기 1 mc 제곱이 됩니다. 뭐 있는지 알겠습니까? 여기 요 m 프라임을 m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m을 묶어냈고 그 앞에 있는 숫자만 여기 남겨놓은 거죠. 듣고 있는 거 맞지? 그 요거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m 프라임 대신에. 그럼 요 식을 한번 잘 볼게요. 요 식을 잘 보면 요것만 따로 떼어놓고 보겠습니다. 요것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1 빼기 c 제곱분의 v 제곱을 마이너스 2분의 1승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식을 그냥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이때 요게 보통 우리 생활 주변에서는 한 10원 정도 되고 또는 한 3억 원 정도 되니까 요거 자체가 1보다 매우 작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항 정리에 의해서 속도가 매우 광속에 비해서 느린 경우에는 대략 1 더하기 2분의 1 c 제곱분의 v 제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곱하니까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럼 요거를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에너지 식이 되죠. 2분의 1 mv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러한 형태를 전부 다 대응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뉴턴의 역학보다 특수 상대론적 역학이 더 포괄적인 이론이죠. 더 발전된 이론이고 그러니까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이 뉴턴의 역학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빛의 속도에 비해서 느린 경우에는 이제 뉴턴의 역학에서 나오는 운동 에너지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속도가 빛의 속도에 비해서 그리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운동 에너지를 굳이 정확한 값으로 쓰지 않고 2분의 1 mv 제곱으로 씁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정확하기 때문에 그냥 씁니다. 그리고 질량과 에너지는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은 상호를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알았어. 잘 안 통하네. 세 반도 안 되네. 다시 그래서 한번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시도해봤는데. 다시 아파질란다고? 근데 이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은 뭐 좀 이따 배울 핵 융합, 핵 분열 이런 거 해가지고 많이 배울 거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질량과 같은 것은 아마 잘 보지는 않을 텐데 한 가지 예를 보도록 할게요. 이게 교과서에 있는 예인데요. 이 교과서 이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 74페이지에 왼쪽 위에 요 예가 있습니다. 그 양성자의 질량이요 한 전자의 대략 2000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양성자가 위 쿼크 2개, 아래 쿼크 하나, 그러니까 쿼크 3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쿼크 하나의 질량은 해봤자 전자의 뭐 한 2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어쨌든 이렇게 찾아보면 그 양성자를 구성하고 있는 쿼크 3개의 질량을 단순히 더해보잖아요. 더해보면 쿼크의 질량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1% 약간 넘어요. 그럼 나머지 99%는 어떻게 된 것이냐? 그거는 에너지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어차피 질량이 에너지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결합 에너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화학 시간에 배운 결합 에너지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프린트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결합 에너지하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결합을 지우십시오. 근데 에너지 형태인 거는 맞거든요. 책에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양성자는 쿼크라는 입자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쿼크 자체의 질량은 양성자 질량의 약 1%밖에 되지 않는다. 양성자 질량의 99%는 양성자 속에 갇힌 쿼크 사이의 결합과 쿼크 자체의 운동으로 나타나는 에너지가 밖에서 보았을 때 질량으로 측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질량은 1%밖에 없고 에너지 형태로 99%가 존재합니다. 양성자의 질량. 물론 핵의 질량은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핵의 질량은 양성자, 중성자 다 더한 거하고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는 안 나요. 근데 쿼크들은 워낙 강하게 결합되어 있고 그 에너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비율이 오히려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대해서는 얼추 얘기가 된 셈이고요. 요거의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는 핵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핵 에너지는 핵 반응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핵 반응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원자핵을 표현하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핵 반응식하고 이런 화학 시간에 배우는 화학 반응식하고의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화학 반응식에서는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원자 속에 있는 전자가 주인공입니다. 화학 반응은 전자를 주고받는 반응이거든요. 근데 핵 반응에서는 전자는 찌개다십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에너지는 핵 에너지에 비해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원자 핵입니다. 핵 반응식에서는 전자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 반응식에서는 전자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원자핵을 표현하는 방식도 원자를 표현하는 방식하고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단 알아야 되는 개념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핵을 이루는 입자거든요. 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둘을 묶어서 핵자라고 합니다. 양성자는 보통 P라고 표기를 하는데 양성자는 영어로 프로톤이거든요. 여기서 프로토스가 나왔죠. 진짜요? 그냥 막 던지는 거야 이거. 그리고 중성자는 뉴트론이거든요. 철자는 맞는지 모르겠다. 여기서는 뭐 안 나왔습니다. 그 앞자를 타서 이제 양성자를 P, 중성자를 N으로 나타내는데요. 보통 우리 보면 한자어나 우리말은 끝에 자자를 붙이고 입자에, 영어는 끝에 온자를 붙입니다. 그런 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렉트론, 이렇게 전자 이렇게 되죠. 이 양성자의 중하고 중성자 핵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되겠습니다. 핵을 이루는 입자라고 해서 핵자라고 하고요. 이때 원자 핵을 나타낼 때 원소 기호를 쓰고 왼쪽 위에 있는 숫자는 양성자 숫자와 중성자 숫자를 더한 숫자여서 핵자수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게 원자의 질량을 나타내는 수라고 해서 질량수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전자에 비해서 질량이 한 200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의 질량은 별로 미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결국에 원자 전체의 질량을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왼쪽 아래에 있는 숫자가 양성자 숫자가 되겠습니다. 양성자 숫자는 원자 번호이기도 하죠. 양성자 숫자로 원자 번호를 매겨서 주기율표를 현대적인 주기율표를 완성한 사람이 모줄리입니다. 모줄리. 그래서 이 모줄리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자들은 모줄리를 물리학자라고 그러고 화학자들은 모줄리를 화학자라고 그럽니다. 왜냐면 이게 그 물리학자하고 화학자가 싸우는 부분이거든요. 주기율표가 각자 자기 거라고. 저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주기율표는 제 겁니다. 주기율표는 모두의 것이다. 모줄리는 그냥 과학자로 합시다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 연료가 우라늄 235거든요. 근데 방금 제가 우라늄이라고 하지 않고 우라늄 235라고 했죠. 근데 235는 질량수입니다. 왜 질량수를 뒤에 붙이냐면 우라늄 235도 있지만 우라늄 238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는 같은데 즉 양성자 수는 같은데 질량수가 다른, 그러니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들이 있어요. 그걸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동위원소. 그래서 동위원소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끝에 질량수를 붙여주기, 이게 풀네임이 되겠습니다. 우라늄 235가 있는데 요게 이제 자연상에 존재하는 우라늄은 우라늄 238이 99% 정도 되고 얘가 한 1%가 채 안 돼요. 비율이. 근데 우리가 쓰는 거는 얘입니다. 얘를 한 2에서 5% 정도로 농축시켜 썼습니다. 우라늄 235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양성자수 몇 개입니까? 92개죠. 중성자수는 235 빼기 92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전자볼트라는 건데요. EV라고 표기합니다. EV. 포켓몬고에 나오죠. 나 오늘까지 걘 줄 알았는데 요라며 EV가. 너희도 몰랐지? 근데 걔 아니야 진짜. 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바로 그 전전 시간에 수업했더니 EV가 걔 아니야 그러니까 여우라 하더라고. 꼬리는 여운데 여우 맞아. 요 EV가 읽을 때는 전자 볼트 혹은 일렉트론 볼트라고 읽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에너지의 단위라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 그럼 풀어서 써주면 요 E는 전자의 전하량이자 양성자의 전하량으로 기본 전하량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요게 풀어서 쓰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에요. 요게 전자의 전하량입니다. 전하량. 요 V는 뭐냐면 전압인데요. 요 전압은 단위 전하당 전기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1쿨롱당 에너지 차이예요. 그래서 단위가
이 볼트인데 볼트를 기본 단위로 풀어서 쓰면 줄퍼 쿨롱이 됩니다. 그럼 곱하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 되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또 역시 해마 상태에서 끝내면 되고요. 이런 기억해야 될 거는 EV라고 표기되는 요 전자볼트, 일렉트론 볼트는 에너지의 단위다 이렇게. 왜냐하면 핵 반응식에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또 주로 단위가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많이 나와요. 그럼 1메가 일렉트론 볼트는 10의 6승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1메가 전자볼트는 10의 6승 전자볼트다. 서양은 10의 3승 단위죠. 10의 3승이 킬로, 10의 6승이 메가, 10의 9승이 기가, 10의 12승이 테라 뭐 이렇게 갑니다. 물론 컴퓨터는 1024지만 일반적으로는 10의 3승, 10의 6승입니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의 단위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E는 MC 제곱이잖아요. 이거는 뭐 여담인데 역시 E는 MC 제곱인데 질량을 에너지로 단위로 쓰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단위가 일렉트론 볼트가 되고 질량의 단위는 어떻게 보통 쓰냐면 저 에너지의 단위를 살려가지고 일렉트론 볼트 나누기 그냥 C 제곱을 그냥 그대로 붙여가지고 예,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핵융합 반응과 핵분열 반응을 핵 반응식과 함께 어떻게 이제 에너지가 생성되는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요 핵 반응식 같은 경우에는 인공 태양에서 이루어지는 핵 반응식이고요. 인공 태양이 뭐 진짜 태양을 만든 건 아니고요. 태양에서 일어나는 수소의 핵융합 반응을 재현한 실험 기구 내에서 이것도 또 하나의 원자로가 되는 겁니다. 융합이니까 합쳐지는 과정이에요. 이때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융합을 하게 되는데 그 중수소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수소는 양성자 한 개잖아요. 그 중성자 한 개가 붙어서 무거워진 수소예요. 그래서 무거울 중자를 써서 얘를 중수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질량수가 3인 무거운 수소입니다. 양성자 한 개에 중성자가 2개 붙어가지고 질량수가 3이 된 무거운 수소. 그래서 삼중수소라고 하는데 수소의 동위원소들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융합을 해서 헬륨이 되고 중성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질량수만 보면요. 질량수는 변화가 없어요. 2 더하기 3은 4 더하기 1 해서 5로 변함이 없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무리 질량이 바뀌어도요. 질량수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정도의 반응은 핵반응식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완전히 소멸하는 경우 아니면 쌍소멸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질량이 약간 변해요. 그러니까 그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합과 관련된 에너지 값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거에 의해서 질량 차이가 생기는 거지. 양성자 한 개가 통째로 날아가는 건 없어요. 그때 질량수는 보존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질량의 합은 줄어들어요. 질량의 합은 줄어들어서 그게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에너지 단위입니다. 이게 메가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로 바뀌는데 이거는 결국에 이 에너지가 E라고 하면 얘는 델타 M C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굳이 쓸 필요 없겠다. 이거는 이러면 되겠네요. 요게 이제 줄어든 질량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질량이 결손된 거죠. 그래서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C 제곱분의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만큼의 질량이 줄어든 겁니다. 됐나요? 잠깐 한번 찾아볼까? 이게 전자의 질량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전자 질량 한번 검색해 볼래? 이렇게 하면 1년에 1명 정도 걸려드는데. 지금 안 냈잖아.
이거 다음 시간 알려줄게요. 지금 갑자기 검색하려니까 이게 킬로그램으로 말고 다른 단위로 찾아보고 싶은데 그러네. 이게 전자질량이 내 기억이 맞네. 전자질량이 0.511 메가 일렉트론 볼트 퍼 C 제곱이에요. 대략 0.5라고 치면 이건 한 전자 몇 개 정도의 질량이 없어진 거냐면 이거 곱하기 2하면 되겠죠. 여기. 그러니까 한 35개 정도. 전자 35개 정도의 질량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양성자 한 개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거죠. 전자의 2000배 정도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 전하량은 보존됩니다. 이건 추가로 뭐 설명하면 이거는 당연히 보존돼요. 양성자 수 전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양성자 수가 보존이 됩니다. 두 개죠. 이게 이제 그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가 되어 있고, 핵분열은 실제로 원자로 해서 상용화된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라늄 235를 쓰고요. 그냥 지구에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들 중에서 안정적인 원소들 중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무거우면 수명이 엄청 짧아요. 그래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라늄 235가 중성자를 흡수하는 경우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때 중성자는요, 속도가 어느 정도 느려야지 흡수가 가능합니다. 저속인 상태의 중성자를 흡수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우라늄 236이 되었다가 그 상태가 불안정해가지고 쪼개집니다. 보통 이제 두 개의 원자 핵으로 쪼개지는데 쪼개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이 과정에서 세 개의 중성자가 나와요. 근데 어떤 과정은 두 개의 중성자가 나오는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라늄이 쪼개져서 두세 개의 중성자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강한 상호작용이라는 매우 큰 힘을 이겨내고 쪼개진 거거든요. 그럼 얘가 쪼개질 때 살포시 나오지 않겠죠. 매우 격렬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성자는 속도가 빨라요. 고속 중성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히 어떤 조치를 안 취해주지 않으면 핵 반응이 매우 천천히 일어나서 우리가 필요한 열 에너지를 충분히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좀 전에 잘 얘기했는데요. 저속 중성자로 속도를 떨어뜨릴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감속제가 하는 역할이. 감속제로 지금 물을 씁니다, 그냥. 그래서 물에다가 핵연료봉을 담가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우라늄이 쪼개지면서 빠른 중성자가 나오잖아. 그럼 그게 물 분자랑 부딪혀가지고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떨어진 중성자는 또 다른 우라늄 235가 흡수해가지고 또 쪼개지고,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해서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면 속도가 빨라지기만 하겠지. 우라늄 하나 쪼개질 때마다 중성자가 막 두세 개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게 제어봉이에요. 제어봉은 중성자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제어봉을 그 핵연료봉이 담겨있는 물에다가 제어봉을 담그면요, 중성자를 막 흡수해가지고 속도가 떨어져요. 핵반응 속도가. 그걸 드러내면 또 속도가 빨라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속도를 제어합니다. 어쨌든 이런 핵 분열 과정이 일어날 때 우라늄 하나가 쪼개질 때마다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자 한 400개 정도의 에너지인 거죠. 이것도 역시 델타 M C 제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크기가. 그러니까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다. 그래서 요 핵분열 전보다 핵분열 이후가 질량이 작고요. 그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질량하고 에너지 다 합치면 보존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핵분열의 에너지 더 큰 것 같잖아. 아까는 17.6이었고 200이고. 근데 동등하게 비교하려면 똑같은 질량으로 비교해야 되니까
질량을 나타내는 건 핵자수니까 얘는 5개의 그 핵자가 관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핵자 한 개당 에너지는 5로 나눠야 됩니다. 3.52 정도 되고 얘는 핵자가 총 236개가 관여했거든요. 그럼 핵자 한 개당 에너지로 계산하려면 236으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0.8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질량으로 놓고 비교해 보면 핵 융합 에너지가 핵 분열 에너지의 4배에서 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수소폭탄이 원자폭탄보다 세죠. 수소폭탄이 핵 융합폭탄이고 원자폭탄이 핵 분열폭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거 핵융합 과정이 그래서 잘 보면요, 요 물질들이 보면 방사성 원소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친환경적이면서 에너지도 막대하게 얻을 수 있으니까 만약 성공만 한다면 완전히 이제 대박이 나는 거죠. 에너지 문제가 거의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우라늄이 이제 계속 방사선을 내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한계가 있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그리고 이쯤 되면은 이제 여러분이 좀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질문 안 해서 제가 질문하고 답을 합니다. 뭐냐면 요 둘의 반응을 공통점을 보면요, 반응 전보다 반응 후에 질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그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죠. 그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근데 하나는 융합했을 때 질량이 줄어들고 어떤 거는 분열했을 때 질량이 줄어들어요. 뭔가 이제 규칙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요것도 역시 참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핵자당 결합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결합 에너지라는 개념은 얘를 끊어놓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거든요. 그럼 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건 그만큼 안정적이다는 뜻입니다. 그럼 자연에서 안정적이다는 것은 에너지로 치면은 에너지가 낮은 상태거든요. 그럼 질량으로 치면 질량이 작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들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가 뭐냐? 철입니다. 철. 정확하게는 철 56인데요. 이게 가장 안정적인 원소예요. 그래서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은 융합했을 때가 질량의 합이 줄어드는 거예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분열되었을 때가 질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철 쪽으로 갈수록 질량이 줄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가 수소니까 수소의 핵융합이 가장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무거운 원소의 핵분열이 쉬운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어하면서 쓸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수명이 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명이 어느 정도 긴 거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게 우라늄이니까 우라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째 보면은 안정적인 원소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것과 가장 가벼운 것을 각각 핵분열, 핵융합에 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철 쪽으로 갈수록 안정적이다. 그래서 질량이 줄어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 별의 진화 과정을 보면 원자핵이 철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융합 못해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죠. 그때 막대한 에너지에 의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의 후손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최근 문제이기도 하면서 핵융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우 뜨거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을 사자를 써서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 대본에 있는 거니까 한다 충실히. 자, 그림과는 중수소 원자핵 한 개와 함용수소 원자핵 한 개가 반응하여 헬륨 원자핵과 입자 A를 생성하며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나는 중수소 원자핵 2개가 반응하여 헬륨 원자핵을 생성하며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우선 그 기억은 A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럼 그 질량의 합은 줄어들지만 질량수는 변화가 없다고 그랬죠. 그 원자의 원소 기호의 왼쪽 위에 있는 숫자가 질량수죠. 반응전을 보면 2 더하기 3이래서 5가 되죠. 그럼 반응 후에도 4 더하기 1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하량도 보존돼야 되거든. 그럼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0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전하량이 0이고 질량수가 1인 입자예요. 뭡니까? 중성자죠. 중성자를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이게 원자 번호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양성자 수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전하량을 뜻하는 거거든요. 전하량 이용에서 질량수는 1인 중성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색깔로 봐도 됩니다. 요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는 동위원소죠.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 수는 같아요. 중성자 수는 다르고. 그러면 시커먼 것과 하얀 것 중에서 같은 게 시커먼 거죠. 그래서 시커먼 게 양성자가 되고 허연 게 중성자가 됩니다. 얘는 하얘니까 중성자가 되겠지. 이렇게 찾아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억은 맞다. 니은 나는 핵분열 반응이다. 둘 다 핵융합 반응이죠. 이거 핵 반응 과정에서 결손된 질량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했는데 결손된 질량에다가 C의 제곱을 곱한 게 에너지잖아요. C의 제곱은 똑같이 곱해지는 거니까 결국에 질량 결손이 큰 쪽에 에너지가 많이 방출이 됩니다. 둘 중에 에너지 보면은 누가 더 크노? 나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서 질량이 더 많이 결손되었다. 질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D에서 3번이 답이 되고 저는 그 하나 아직 마친 거 아닙니다. 요거 하나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교과서 76쪽에 보면 평생학습 능력 기르기에서 조사하기 활동이 있는데 조사한 내용을 그냥 보여주도록 할게요.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 그 조사용 지도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좀 여러분 흥미를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읽어볼게요. 그냥 핵융합 반응을 지구에서도 통제된 방법으로 재현할 수 있다면 지구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오염물질도 없고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현재 우리나라의 핵융합 발전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하여 발표해보자. 우리나라는 1995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제가 지금 제 일생에 빗대어서 하는 얘기가 좀 느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 36이거든요. 1995년 진짜 맞다. 40대 아니다. 잘못 알고 있던데 애들이. 그 정도 연륜이 있어 보인다 이거지. 1995년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일 때 한국형 핵융합 연구로인 K스타 개발에 착수하여 2007년은 제가 군대 제대하고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예요. 1년 더 지나가지고 독자 개발을 완료하였다. 이 연구로에서 장시간 플라즈마 운전 등 다양한 실험을 통해 핵융합 에너지의 상용화 기술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한다. 핵융합로의 상용화 시기는 2050년대로 내다보고 있다. 이게 웃긴 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한 3-40년 걸린다 했거든요. 다시 3-40년 걸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한 20년 지났는데. 그래서 저도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고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희망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도 진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때에 비해서. K스타는 대전광역시 국가핵융합연구소 NFRI에 있으며 지름 8.8m, 높이 8.6m의 도넛형으로 생긴 토카막형 핵융합 실험로가 핵심 장치다. 세계 최초로 300조 이상 고주파를 낼 수 있는 메가헤르츠 대역의 전자기파 가열 장치를 사용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 가열 장치로 근데 이게 대략 얘기해주면 수소를 붙이려면요 온도가 되게 높아야 돼요. 세게 붙여야지 가까이까지 밀어 넣어야지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불을 떼서 가열하는 게 아니에요. 공명을 이용합니다. 이 가열 장치로 플라즈마 이온을 공명시켜서 플라즈마 온도를 섭씨 1억 도까지 높입니다. 상상도 잘 안 가죠. 1억 도. K스타는 초전도체를 이용하여 효율을 향상시켰습니다. 근데 초전도체는 또 영하 막 수백 도씨 뭐 이런 데서 작동해요. 영하 수십 도씨. 그러니까 매우 높은 온도와 매우 낮은 온도가 공존해야 되니까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죠. 2010년은 이제 제가 교사 생활 시작한 해가 되겠습니다. 초전도 핵융합 장치로는 세계 최초로 고성능 플라즈마를 달성한 데 이어 꾸준히 유지 시간을 늘려서 2016년 최근이죠. 실험을 통해 고성능 플라즈마 70초 운전을 세계 최초로 성공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70초 동안 작동을 시켰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1분을 넘겼어요 이제. 근데 이게 그럼 상용화는 왜 안 되느냐? 막 열심히 세팅해서 70초 동안 딱 하고 다시 또 막 세팅해서 70초 동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안 되겠죠.
그 우리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가거든요. 한번 세팅해서 돌리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지 이제 이게 상용화가 되는 겁니다. 2020년까지 3억 도시의 이상의 플라즈마를 상배초 이상, 5분 이상 지속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 뉴스를 한번 잘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잘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핵융합 연구는 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술력이 앞서 있고요. 요게 완성되고 성공하면요 좀 대박이 나는 거예요. 에너지 문제는 정말 근원적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되면은 정말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수상대성 이론 내용 마치고 다음 시간에 추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